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천 개입 같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가 진솔했다고 평가했지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게선 대통령이 아직 심각성을 모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회견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2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에 큰 변화를 앞두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YTN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69억 원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개입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불편을 주고 염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뒤 이어진 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부터 이어진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도운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몇 차례 문자와 소통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하기는 그렇다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선된 뒤 연락이 왔는데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매정하게 하긴 그렇고 본인도 섭섭했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고 수고했다는 이야기 정도는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 등을 위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5대 요구안에 대한 답이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의 사과 대상이나 인적 개편의 수준이 구체적이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고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5가지 쇄신책을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국민 사과, 인적 개편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 감찰관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이었습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에 이어 일문일답에서도 김 여사와 자신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연락과 당선 직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명치 관련 의혹의 일부는 사실과 달라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쇄신용 개각에는 인재 물색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폭과 수위, 시점에는 말을 아꼈는데 한 대표가 콕 집었던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의 존재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에서도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관련 답변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금도 여론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김 여사 활동을 자제해왔다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부속실장 발령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친한계에선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강하게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국회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면 임명에 나서겠다며 공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회견 동안 쇄신 의지를 강조했지만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회견 이후 민심을 수용한 기자회견이었다며 5가지 쇄신 요구에 다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담화를 준비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물론 당 안팎에서 나온 여러 가지 쇄신 요구를 감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쇄신 메시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솔했다고 평가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고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성토도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최악의 회견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하게 국정 책임자다운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각종 논란이나 미흡한 점은 겸허히 사과했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국민의 의구심도 해소했다며 이제 정쟁은 멈추자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도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중진들도 윤 대통령이 솔직하게 소통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이젠 당정 화합이 뒤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침묵한 가운데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국민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회견이었고 대통령이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은 비서진 탓이고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 몸담았던 본인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방어하느냐며 태도가 무책임했다는 지적도 터져나왔습니다. 악마화를 하고 있다. 아내로부터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사실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인 거는 이렇게 좀 상치되잖아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버리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며
과거 최순실 씨를 조력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회견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잠든 사이 대통령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이냐며 스스로 국정농단 정황을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거짓말과 모순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더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을 하고 오는 14일 예고한 김여사 특검법 처리 등 야권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역시 특검은 당정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단일 대우 정비에 나섰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출석하는 건데요. 검찰이 명 씨 소환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박종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우선 확인할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대가성 공천 의혹입니다. 명 씨가 재작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든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으로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명 씨 변호인 측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후보인 윤 대통령이나 선거 캠프에 명 씨가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 6천만 원 외에 거론되는 모든 금전거래는 명 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원 제2국가선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는 창원시의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명 씨는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에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검사만 1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보강한 상황.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여야가 심사 첫날부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6조 원,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조선업을 지목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통화는 아침 7시 59분부터 1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당선 축하와 한국 국민에 대한 안부 등 덕담을 주고받은 뒤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의제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견고해진 한미일 협력 관계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언급해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딴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도발,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정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무기 지원도 선택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온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우리 안보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국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구하고 군사용과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앞날도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 진출 기업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계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를 강조해온 정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라질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의 일을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내내 강조한 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중국 견제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의 후퇴 그리고 관세 장벽이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약속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우위인 한국 반도체를 향해 쉽게 공세에 나서진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관세 30%면 30% 이상 높일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는.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30% 이상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둔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한테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의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법인세 감세 효과는 물론 중국 정부의 우회 수출 차단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행정부에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미중 분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 9월 0.5%포인트 B컷에 이은 두 차례 연속으로 통화정책의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성장과 고용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트럼프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상 언제든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음 달 한국과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35차 한미 재계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서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소 세탁으로 세액을 감면받거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 공제 감면 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LH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 융합특구를 지정해 판교 테크노밸리 형태의 지방 성장 거점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습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4쌍둥이를 얻은 LX 하우시스 직원 부부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500만 주를 매도하고 이와 별도로 200만 주를 자선 기부 목적으로 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연말 해외 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마약, 총기류 등 위해 물품 반입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 통관 대책을 시행합니다. 불법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YTN 취재진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감춰왔다며 제발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단서는 A씨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B씨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A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2심은 9월, 10월이 그때 재판이 날짜가 잡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 그러고 3번 약속을 했는데 다 바람 맞았어요.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끝났다면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의붓어머니 B씨는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판 중간에 숨져 사망 신고를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은 무효가 되고 아버지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아버지 재산이 69억 원이 맞다고 가정하면 의붓어머니에게는 최대 41억 원, 아들 A씨에게 28억 원 정도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살아있어야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의붓 어머니에게 돈이 가는 게 아마 싫었을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고 아빠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는데 왜 이제서야 냉동고에 시신을 숨겨왔다고 자백했는지입니다. 경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카센터와 공장은 모두 다 잿더미가 됐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화재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불길이 건물을 다 덮어가지고 이제 불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불은 30여 분 만에 잡혔고 영업을 마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센터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위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공장 내부엔 불길이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철판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등 9명이 대피했고 공장 3동 가운데 2동이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에 놀란 주민 52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 20분쯤엔 서울 신길동에 있는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리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만일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충청북도는 2022년 11월 청주 종오리 농장에서 마지막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고 이후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금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 중인 유경오리 2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이 선택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제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는 없으며 여러분이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해 정부 전체가 협력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내년 1월 출범하는 집권 2기의 요직은 충성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채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 거점이 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이곳에서 참모들과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1기 때 공화당 인맥을 활용했다가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집권 2기엔 충성파 위주로 채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 독일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빌 해거티,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거론됩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육군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억만장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재무장관 가능성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가 마러라고로 향하는 등 세계 각국 외교 사절들이 트럼프 집권 2기와의 정책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의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o to the supermarket. I hope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is period. Okay, what do you expect from him? I expect the economic best. 트럼프가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실행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 just expect him to do a lot of things that's going to isolate America and then divide Americans at the same time.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미국 경제가 번영하고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어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전에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배제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하루면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휴전안은 유럽 전체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우크라이나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유럽 전체의 자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지난주 초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파병에 항의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무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파리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을 초치했다며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아무 일 없듯 넘어가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선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으로 인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총력 진화에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뼈대만 남은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난 곳은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두 곳. 특히 벤투라 카운티 캐머릴로 인근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무서운 기세의 산불은 순식간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당국이 천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Bushes are burning, grass is burning, hedgerows are burning, agricultural fields are burning, and structures are burning. This fire is moving dangerously fast. 이 일대 주택 등 건물 천여 채가 위협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re's a lot of homes that have burned. This neighborhood right here, there's probably like 5 or 6 really nice houses. The roof's collapsing on this one. Sad to see. 아직 정확한 발화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이 지역에 악명 높은 센타에나 바람이 불면서 산불에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센타에나 강풍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허리케인급 속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립니다. 미국 기상청은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강풍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120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뉴저지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미국 곳곳이 가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군무원 살해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심사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1조 4천억 원가량을 노 관장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최 회장으로선 최악의 결과인 셈입니다. 다만 양측이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 걸린 세계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11월 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5일 이내로 중국 여행을 할 경우 비자가 면제됩니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관광과 사업, 친지 방문, 경유 목적에 한정되고 취업이나 유학, 공연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땐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오늘부터 전국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오는 27일까지 전국 1,600만 가구와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울 미식 주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노들섬과 서울 전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다양한 요리 클래스와 유명 요리사들의 워크숍 강연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히 흑백 요리사로 인기를 얻은 젊은 요리사들도 참여해서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 종로 빈대떡 등 서울의 음식을 재해석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도 중국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TMF 사태 등 악재에 고전하던 여행업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회 잡기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 3355 집결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중국 여행은 주로 중장년층이 단체 관광으로 떠납니다. 중국을 가는데 태양산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인들하고 지인들 친구분들하고 4박 5일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무비자 입국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이나 여행 등을 이유로 중국에 방문하는 경우 내년까지 비자가 없어도 최대 15일 동안 중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 면제 발표 직후 국내 여행사의 중국 여행 예약률은 한 주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여행도 안 했고 또 무비자라니까 가족이 한번 다 모여서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여행사들은 앞다퉈 중국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발표로 내년 1분기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2040 세대를 겨냥한 자유여행 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TMF 사태 여파로 여름철 성수기에도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여행업계. 무비자 입국이라는 희소식과 함께 중국 여행에 무관심한 젊은 층의 수요를 끌어내야 한다는 특명을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은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조규현 회장의 허위 학력과 수차례 범행 전과 등 각종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5.18 단체 일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불신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공법단체 5.18 부상자 회장으로 선출된 조규현 회장. 5.18 부상자의 회원들이 조규현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규현 회장은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불법 채권 출신과 폭행 등으로 경찰 수사와 함께 수차례 전과 이력도 밝혀졌습니다. 회원들은 조 회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회원들의 폭언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무려
19개의 전과로 단체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자신의 범죄 이력을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민주, 평화, 인권의 상징인 5.18 정신을 선양해야 하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은 조 회장의 불법 정치 행위와 부당해고 의혹 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장 선출 당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곤 선거운동을 위해 회원에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대의원 93명을 모아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당선 무효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수차례 무산되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던 5.18 부상자의 집행부. 시민들은 5.18 단체의 화합된 모습을 바랐습니다. 양쪽에서 다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서로가 화합이 돼야 하는데 이제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 있고 진짜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쓰겠어요. 회원 간 내용을 겪었던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가 지난 6월 선출된 신임 회장의 전력을 놓고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최근 K-팝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팝송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가수는 도시, 바람, 청량함을 상징하는 한국형 시티팝의 대표 주자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멋을 반영한 멋진 가수이자 천재 프로듀서인 김현철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의 밤과 세련된 일상을 멜로디로 담아낸 가수 김현철. 들국화, 시인과 촌장 등을 배출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산실 동화기획에 발탁돼 만 20살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틀곡을 이걸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전혀 없는 얘기였어요. 타이틀곡도 자기가 골랐고 곡 순서도 자기가 짰고. 춘천 가는 기차, 달의 몰락, 왜 그래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는데 노래방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드는 생각은 저 옆방보다 잘 불러야 되겠다. 히트곡 춘천 가는 기차와 관련된 비화도 재밌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공부도 안 하는 게 뭘 지쳐. 김 씨는 천재 작곡가로도 불렸습니다. 가수 이소라, 장혜진의 앨범 프로듀싱을 비롯해 이문세, 윤상, 아이유 등 수많은 가수들에게 곡을 건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혼하고 나서 짝지끼리 그대 안의 블루를 자주 불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는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꾸준한 성공 이후 김 씨에게는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작업하던 악기를 내다 팔 정도로 고독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음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긴 공백기는 음악에 대한 애착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곡 이제 완성되면 그건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앞뒤 재고, 뭐 계절 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유머와 여유가 어울리는 가수 김현철 씨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우주, 암호화폐를 핵심 육성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대폭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의 적대적인 트럼프지만 우리나라 과학 인재 유출은 여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킹메이커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AI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바이든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We start with insight. I think there's a lot of concern among people in the AI field that the government will sort of jump the gun on rules before knowing what to do. So that there's at least a third-party referee, an independent referee.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효율위원장을 맡으면 빅테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규제보다 혁신에 확실히 힘을 실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 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국제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큰 그림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기술 개발의 지능은 미국 쪽에서 해왔고 규범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했던 여태까지의 그런 균형 구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트럼프와 전기차 CEO인 머스크, 의견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환경입니다. 지난 여름 두 사람이 X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기후위기에 대해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You know, the biggest threat is not global warming, where the ocean's going to rise 1/8 of an inch over the next 400 years. And you'll have more oceanfront property, right?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기될 거라는 전망 속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환경 이슈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라이트하이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탄소 국경 조정세 오케이 좋은 것 같다. 나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한테도 미국의 이익이 배타적으로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법이라면 트럼프한테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반이민 정책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일기 때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놓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해마다 3만 명씩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 문제나 이 영주권 문제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도 특히 그 스템, 그 과학기술 인재 관련 그쪽 분야의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프리패스로 서명을 해버리는.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나를 세우는 중국과도 거래를 하는 트럼프 정부인 만큼 우리나라도 가치 협력보다는 기술 주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추운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 중북부 지방은 영하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4도, 파주 영하 1.7도, 대전 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